안녕하세요. 저는 유품정리사 일을 하고 있는 3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유품정리사가 어떤 직업인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품정리사는 말 그대로 고인이 되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에요. 보통은 고인의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안 계셔서 정리를 하지 못할 분들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런 직업이 알려져 있지도 않았고 일거리가 흔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고독사나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지라 매해 점점 일거리가 늘어나는 듯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생소한 일이었지만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 이 일이 이제는 제 천직 같기만 하네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을 그리 좋게 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죽은 사람의 뒤처리를 대신하고 남의 물건을 정리한다는 걸 꺼려하는 게 당연한지도 모르죠. 저도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일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흔적들이 매번 깔끔한 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얻었고 지금까지도 매번 배우는 게 많은 듯합니다. 제가 오늘 보낼 사연도 제가 일을 하며 얻었던 한 가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생각했는데 막상 제 얘기를 꺼내려니 쑥스럽고 창피하기도 하네요. 이왕 제 얘기를 하려면 성공담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런 멋들어진 이야기와는 거리가 먼 듯합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이야기하려면 저의 유년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어린 시절 저는 가난한 집의 외동아들로 보통의 아이들과는 남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80년대 중반에 태어났으니 그리 옛날 사람이 아닌데도 저는 가난 때문에 보통 제 또래 친구들과는 너무 다른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에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의 경우에는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가장 큰 문제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가장 오래된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은 빨간 코에 술에 잔뜩 취해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매일같이 술을 드시던 아버지는 일도 나가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취해 있으셨고 그런 아버지 때문에 저와 어머니는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었어요. 술을 떼놓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 어릴 적부터 술 냄새는 뼈에 새길 정도로 익숙했던 저였지만 그런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은 한참이 지나도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주정뱅이들이 다 그런진 몰라도 저희 아버지는 술이 들어가면 늘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맨정신에는 조용하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목소리가 커지고 성격이 불같아지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곤 했었죠. 그럴 때는 절대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됐어요. 취해서 본성이 나오는 건지 술만 취하면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 때문에 소란은 끊이지 않았고 집안 살림은 제대로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집에서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집에 있는 것이 싫어서 어린아이가 괜히 길을 돌아다니다가 해가 다 저물어서야 집에 들어가곤 했었죠. 저야 어리다는 핑계로 그런 아버지를 피할 수라도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붙잡혀 피할 수도 없는 어머니는 매일이 지옥이셨을 겁니다. 매번 만만한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시던 아버지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정말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술 취해서 행패 부리는 아버지가 지긋지긋해서 술을 숨겨놓기라도 하면 술이 없다고 술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기에 정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술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1년의 절반 이상을 취해 있다시피 했던 아버지는 그런 상태로는
당연히 일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으셨고 가장 노릇 역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탓에 저희 집의 가장은 자연히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보통 집안 살림을 챙기고 자식 키우기 바빠야 할 텐데 저희 어머니는 일 안 하는 아버지 때문에 일찍부터 돈을 벌러 다니셔야 했습니다. 집안의 생활비며 아버지 술값까지 모두 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들이었죠.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셨던 어머니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땐 저도 너무 어렸기에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어머니는 파출부 청소 일은 물론이고 남자들이 하는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의 단편적인 기억 속 어머니는 한때는 팔에 토시를 끼고 공사장에 다니기도 하셨고 그때마다 퇴근해 오시는 어머니는 늘 시멘트 냄새를 풍기곤 하셨었죠. 지금 생각하면 키도 작고 약한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을까 싶지만 보통 여자라면 하지 못할 일을 저희 어머니는 하셔야만 했고 그 덕에 저희 가족이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사지 멀쩡한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홀로 돈을 벌어 새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했던 어머니는 늘 지치고 힘들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저의 희미한 기억 속 어머니의 모습은 늘 피곤해 보였죠. 그런 와중에도 저희 어머니는 늘 저를 걱정하고 챙겨주셨습니다. 돈이 없어 힘들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과 여러모로 불안하고 어려웠던 유년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제 기억 속 어린 시절이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늘 제게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과자 한번 마음 놓고 사 먹지 못할 형편임에도 어머니는 설탕으로 과자를 만들어 주시고 묵은 쌀로 떡을 쪄주곤 하셨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없는 형편이라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가난한 형편 속에서 가끔씩 어머니가 해주시던 간식들을 떠올리면 그 시절도 마냥 나빴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조금의 여유도 제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에 들어갈 쯤 아버지가 결국 술 때문에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아버지는 그놈의 술 때문에 내내 가족들을 힘들게 하시더니 결국 술로 돌아가셨습니다. 초겨울 어느 날 평소처럼 밖에서 술을 드시고 외박을 하셨던 아버지는 다음날 새벽 마을 어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술기운에 몸이 달았는지 밖이 추운 줄도 모르고 그 날씨에 길에서 주무셨던 아버지는 그대로 영영 깨어나지 못하게 되셨죠. 아버지가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잘 되실 거라 믿으셨던 어머니의 바람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도 아버지의 죽음이 안타깝거나 딱히 아버지가 그립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기억할 거리도 없지만 얼마 안 되는 기억 속에서 아버지와의 좋은 추억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가끔씩 아버지가 연애 시절에는 매우 다정하고 멋지셨다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셨지만 저는 그런 멀쩡한 아버지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지긋지긋한 술 냄새와 술에 취해 윽박 지르는 고함 소리뿐이었고 아버지 덕에 남은 추억이라고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밖을 배회해야 했던 어린 시절의 서글픔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와 달리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식 내도록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린 저로서는 결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저와 달리 아버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좋은 기억이 있으셨기 때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을 적다가 돌이켜 생각해 보자니 어쩌면 그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어머니 스스로 느끼셨던 자기 연민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편 없이 홀로 자식을 건사해야 할 걱정과 두려움에 일찍이 과부가 되어버린 상황 자체가 버거우셨던 게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그런 슬픔을 느낄 만한 잠시의 여유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쳐들어온 빚쟁이들 때문이었죠. 당시 겨우 10살이 되지 않아 자세한 집안 상황을 알 리 없던 제가 집안 형편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날 빚쟁이들의 행패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집이 가난한 줄은 알았지만 빚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힘들게 일을 하셨기에 매달 쌀을 사고 반찬거리를 살 정도의 여력이 되는 줄만 알았었죠. 하지만 어머니도 몰랐던 아버지의 빚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였던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빚쟁이들이 돈을 받으러 찾아왔던 것이죠. 조문객도 몇 없는 썰렁한 장례식장은 빚쟁이들 때문에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어머니는 남편의 죽음을 미처 슬퍼할 새도 없이 또다시 힘든 시련을 견디셔야 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의 빚 때문에 살던 집에서까지 쫓겨나게 되면서 저희 모자는 그 추운 겨울날 갈 곳도 없이 길바닥에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이었지만 그래도 집이 있던 때가 나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이 완전히 갈 곳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 없던 어머니는 한 손에는 작은 진보다리를 쥐고 한 손에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길을 걷기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집을 잃게 된 저희 모자는 매일 장소를 옮기며 아슬아슬한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교회 예배당에서 자고 그나마 여력이 있으면 쥐가 나올 것 같은 여관에서 자고 그렇게 집 없이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저는 방학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가야 할 텐데 집도 없는 주제에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을지 저도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우실 거라는 생각에 저는 어머니께 더 묻지도 못하고 조용히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던 어느 날 어머니는 결국 저를 그곳에 데려가셨습니다. 바로 보육원이었죠.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혼자 그곳에 남겨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일찍 철이 들어 늘 조용하던 어머니 말을 따르던 저였지만 그날은 차마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죠. 벌써 10살이나 된 아이가 떼를 쓰는 소리에 어머니는 난감해 하셨습니다. 여기 왜 왔어, 엄마? 나 여기 있기 싫어. 같이 갈래. 성규야, 엄마가 금방 데리러 올게. 너 곧 개학인데 학교는 다녀야지. 엄마가 집 얻어서 금방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있는 거야. 알았지? 어머니도 그 상황에 달리 방법은 없으셨을 겁니다. 저 때문에 마음 놓고 일도 다니지 못하시고 여기저기 거리를 전전하는 생활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없으셨겠죠. 그렇게 계속 있다가는 둘 다 굶어 죽거나 사고라도 날 게 뻔했기에 어머니는 저라도 제대로 지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저를 보육원에 맡기셨습니다. 지금은 저도 어머니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의 경우 10살 난 저는 그런 어머니의 사정을 전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같이 있어야 가족이 아니냐며 억지로 저를 떼어놓으려는 어머니에게 매달릴 뿐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그곳에 저를 두고 가셨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금방 저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 어머니는 피눈물을 머금고 저를 떼어 놓으셨겠지만 저는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보육원에 들어가고 한동안은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적응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때 생긴 불면증이 아직도
잘 고쳐지지 않네요.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약이었는지 저도 점점 그곳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어쩔 수 없다 생각했던 저는 어머니가 제게 한 약속을 믿으며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온다고 했던 말을 틀림없이 믿었던 저는 그 후로 매일같이 보육원 정문만 쳐다보고 지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정의 아이들은 그런 건 어른들의 거짓말이라며 제게 희망을 버리라 말했지만 저는 그 애들과 나는 다르다고,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과 다르다고 믿으며 어머니를 오매불망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저와 같은 일을 먼저 겪었을 다른 아이들은 그런 제가 한심하고 안타까웠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누구보다 어머니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어머니는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대는 실망으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갔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그만큼 큰 미움으로 바뀌어갔습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도 어머니는 결국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고 그 자리에서 버림받은 채 홀로 자란 저는 그제서야 어머니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모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보육원에서 보낸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세상으로 내던져졌고 그때부터는 뭐든 제 스스로 책임지며 혼자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했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는 너무 두려운 심정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마음속에 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고아였더라면 덜했을지 몰라도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제 생각보다 훨씬 크게 남아 오래 갔습니다. 그때는 어머니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부모가 있는 애들이 어찌나 부럽던지 저는 괜히 남들에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세상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TV를 보면 좋은 부모 만나서 걱정 없이 사는 애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나는 하필 그런 집에 태어나서 결국 부모 손에 버림까지 받게 되었는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내 부모가 밉고 내게 기회를 주지 않는 세상이 미웠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기에 어쩌면 세상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보육원에 맡겨진 뒤로 저는 고아라는 이유로 갖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적부터 사회생활 할 때까지 저를 대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보다는 나쁜 사람이 더 많은 듯 했어요. 문제라도 생기면 모두들 제 탓을 했고 증거도 없이 저를 쉽게 의심하곤 하더군요. 왜들 그렇게 고아를 싫어하고 배척하는지 저는 부모 없는 고아라는 이유로 늘 무시를 당하고 편견을 겪으며 오랫동안 힘든 시간들을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좌절감에 휩싸여서인지 굳이 삶을 아등바등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 미래에 대한 기대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세상이 미웠고 살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죽는 게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일찍부터 세상을 깨우치며 그저 살기 위해 갖은 일을 해왔습니다. 남들 다 대학 다니는 시절에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고아라는 꼬리표까지 달려 있었으니 괜찮은 직장을 구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쓰고 고생하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문제 일으키지 않고 오랫동안 하고 싶어서 늘 알아서 눈치를 보고 몸을 사리곤 했었죠. 험한 일을 하다 보면 괜히 시비에 휩쓸리는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면 가족이 없는 저는 잘못이 없어도 죄인이 되어야 했기에 남들보다 늘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편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가끔씩 만나게 되는 좋은 인연들 덕분에 제가 여태 살아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다 그런 좋은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아, 성규야, 너 일하는 거 안 힘드냐? 아, 무슨 질문이 그래. 아, 일하는 게 당연히 힘들지. 힘드니까 일이지. 그래도 뭐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이런 일밖에 할 게 있냐. 하긴 이것도 젊을 때나 할 수 있는 거지. 아, 나이 들면 뭐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하나 막막하긴 하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괜히 인문계 가지 말고 상고나 공고 가서 기술이나 좀 배우는 건데 말이야. 아, 대학도 못 갈 거 공부하겠다고 설쳐서 이 꼴이 났네. 야, 그럼 너 혹시 나랑 같이 일 안 해볼래? 형이 하는 일? 뭐 죽은 사람들 집 지어주는 그거? 에이, 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야, 죽은 사람들 집 지어준다니. 유품 정리사라니까. 아, 그리고 야, 이 일이 뭐가 어때서 임마. 네가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 일이 생각보다 보람도 있고 책임감과 신념이 필요한 일이야. 망자들의 마지막을 대신 정리해주는 게 야, 얼마나 숭고한 일인 줄 네가 알아? 그래서 뭐 나더러 같이 하자고? 아, 나도 뭐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어다가 일 시킬 생각은 없지만 내가 널 아끼니까 얘기라도 해주는 거지. 야, 네가 안 해봐서 그렇지. 이 일 하다 보면 정말 괜찮아. 남들이 보기에는 빈집 청소 같은지 몰라도 야, 우리 딴에는 진짜 직업의식이 있다고. 평소 저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며 잘 챙겨주던 민수 형이 매번 제가 고생하며 자리 잡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더니 어느 날 제게 자신이 하는 일을 배워보지 않겠냐 물어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 형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고 그 일이 꽤 벌이가 좋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유품 정리사에 대한 편견 때문에 한 번도 그 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오히려 형에게서 들은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죽은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는 그런 험한 일을 한다는 게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돈이 발목을 잡는지 점점 생계에 쪼달리던 저는 결국 그 형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민수 형을 따라서 처음으로 현장을 찾았던 저는 각오와 달리 겨우 10분도 버티지 못하고 그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처참한 광경과 처음 맞는 악취에 큰 충격을 받았었죠.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의 일이 보통은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의 집을 찾는 일들이 많았기에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라 매번 현장의 상태가 상당히 달라지곤 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던 현장은 하필이면 고인이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된 상황이었고 시신은 이미 치워진 상태였지만 집안에 남아있는 죽음의 흔적들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충격에 저는 그날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죠. 그래도 나름 굴곡진 삶을 살았고 웬만한 험한 일은 많이 해봤다 싶었는데도 그 일은 처음부터 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형은 그런 제 모습을 예상했는지 별 말이 없었어요. 타박도 놀림도 없이 익숙해져야 한다는 말뿐이었죠. 그 말에 괜히 오기가 생긴 저는 다음번 현장에서는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또 다른 현장에 방문하게 되었고 저는 2번이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특유의 채취들이 저를 괴롭게 했지만 사명감을 가지라는 형님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이 적응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저도 형님이 말하는 것처럼 직업의식이니 사명감이니 그런 것 때문에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이 꽤 되겠다 싶어서 오로지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일을 하게 되고 돌아가신 분들의 흔적을 정리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에 동화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에 조금씩 적응을 해가던 저는 어느 순간부터 형님이 했던 말들을 이해하며 고인들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꺼려했던 저도 언젠가부터 이 일에 정을 붙이고 돌아가신 분들의 삶을 조금씩 엿보면서 그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분들을 위해 일을 하는 거라 생각했지만 일을 거듭할수록 제가 그분들께 도움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마다 각자의 사연으로 삶을 마감하신 여러 고인들의 삶을 단편적으로나마 들여다볼 때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각자의 삶이 모두 가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일 덕분에 이전까지는 인생에 미련이 없다 했던 저도 조금씩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점점 삶에 미련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연애도 다 부질없는 일이라 생각했죠. 그나마 하루라도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기에 제 인생의 목표는 오로지 돈이라 생각하며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돈을 벌기 위해 참고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건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것과 비슷한 이유로 저는 어머니도 찾지 않았습니다. 찾아볼 생각을 한다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도 저는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야, 성규야, 너 정말 어머니 찾을 생각 없어? 야, 네가 생각만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니까? 없다고. 몇 번을 더 말해야 해. 나 정말 생각 없다니까? 형은 내 사연 다 들어놓고도 그런 소리가 또 나와? 야, 그래도 찾아볼 생각은 할 수 있잖아. 네가 어머니한테 서운함이 큰 건 알겠다만 어머니한테도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무슨 피치 못할 사정. 죽은 게 아닌 이상 자식 버려놓고 괜찮은 사정은 없는 거야. 무슨 사정인지 어떤 형편이 있었는진 모르지만 그게 무슨 이유든 나는 이해 못해. 임마, 너는 어머니한테 아직도 그렇게 섭섭하냐? 너도 어머니 사정이 딱한 건 인정한다며.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맡긴 것도 이해하잖아. 근데 왜 그렇게 어머니를 안 부르고 그래? 아무리 그래도 한번 만나는 봐야지. 섭섭한 게 있으면 직접 만나서 털어놓으면 되는 거잖아. 너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후회한다. 나처럼 만나고 싶어도 돌아가셔서 못 만나는 사람도 많은데 나중에 기회마저 놓쳐버리면 어쩌려고. 후회 안 해. 어차피 벌써 안 보고 산지 20년도 넘었어. 이제 와서 찾아봤자 서로 집만 되겠지. 그리고 여태 자식 안 찾은 사람 만나봤자 날 반기기나 하겠어? 처음에는 미움이 커서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증오가 사라지고 가끔 어머니 소식이 궁금해졌을 때는 갑자기 두려움이 들었어요. 찾으러 오겠다고 해놓고 여태 소식 없는 사람이 과연 나를 반기려는지, 만약 어머니가 나를 반기지 않는다면 나는 또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더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제 겨우 사람 구실하며 먹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그때까지도 저는 어머니가 저를 여전히 찾지 않는 것에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알았던 세월보다 남으로 산 세월이 더 길었기에 이제 와서 어머니를 찾는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어머니라 부를 수 있을지, 부모 자식 간의 연으로 잘 지낼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는 그냥 그런 것이 내 팔자라 생각하며 더 이상 어머니를 그리워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혼자 살아가려 애를 썼습니다. 어쩌면 어미도 버린 나를 누가 사랑해줄까 싶은 생각에 연애도 결혼도 포기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는 어릴 적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채 몸만 어른이 되었고 속으로는 여전히 자라지 못한 어린애처럼 굴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저도 인생을 배우고 점점 성장해 가는 게 느껴졌어요. 삶이 뭔지, 죽음이 뭔지, 나 혼자 개똥 철학을 곱씹어 보기도 하며 제 스스로 저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저는 늘 하던 대로 열심히 고인의 흔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신기하게도 평소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집 안에는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마치 당장이라도 집주인이 들어올 것 같은 포근한 냄새가 났고 혼자 쓸쓸히 죽어가신 분의 집이라 하기에는 정갈하니 정리도 잘 되어 있었어요. 덕분에 그날은 평소보다 일하기가 수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방 한 칸짜리 좁은 집이었지만 집안은 무척 깨끗했습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이 혼자 사셨던 건지 많지 않은 세간 살림들은 전부 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어 괜히 눈이 갔었죠. 저도 이 일을 한 지 벌써 몇 년째가 다 되어 가니 이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머리 굴리지 않아도 쉽게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인의 흔적들을 차근차근 치우던 저는 무척 익숙한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익숙한 탓에 이상함을 느끼지도 못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익숙한 제 사진이었기에 제가 흘렸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럴 리가 없었어요. 제가 제 사진을 들고 다닐 만큼 자기애가 강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고 보니 그게 대체 언제적 사진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오래전 사진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 때문인지 닳고 닳아있는 그 사진은 제가 국민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학교에 사진을 들고 가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형편에 큰 돈을 들여 찍었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저도 그때의 상황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사진은 저한테도 없던 사진이었어요. 대체 이 집주인이 누구이시기에 남의 어릴 적 사진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순간 딱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유난히 낯익은 향기와 남다르게 느껴졌던 편안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묘하게 향수를 자극하는 집안 풍경에 저는 서둘러 남은 유품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고인이 적어둔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을 발견한 저는 그 일기장을 황급히 펼쳐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빼곡히 적혀있는 필체를 단번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죠. 제가 어렸을 적부터 봐왔던 어머니의 익숙한 글씨체에 저는 놀란 마음을 겨우 진정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익숙한 글씨체로 적혀있는 어머니의 일기를 보며 그동안 제가 몰랐던 어머니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일기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던 저는 유난히 많이 보이는 한 단어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성규, 제 이름 두 글자였죠. 제 얘기가 없는 페이지가 없을 정도로 어머니는 매일같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셨습니다. 보고 싶다, 그립다는 단순한 얘기부터 그동안 제가 어디서 지내고 뭘 하고 있는지 어머니가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 오셨던 것이 적혀 있었죠. 생각지도 못한 사실에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찾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죠. 그 궁금증은 제가 어머니의 일기를 전부 읽어보고 나서야 풀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육원에 두고 가신 어머니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부모가 느끼는 무력함과 절망감을 자식 없는 저는 절대 모를 겁니다. 그런데도 눌러 적은 일기장에서 엿보이는 그날의 한탄이 제게 여실히 느껴지는 듯 했죠.
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저를 데리러 오겠노라 다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려 매일 열심히 사셨던 듯 했어요. 지낼 곳이 없어서 숙식이 제공되는 것을 찾아다니며 술집이나 입주 가정부 일을 하고 그러면서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살아오신 듯 했습니다. 짤막하게 적혀 있는 한탄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어머니의 고생담을 엿볼 수가 있었죠. 저도 한 고생했다 생각했는데 어머니 역시 저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이든 여자로서 저보다 더 고된 삶을 살아오셔야 하셨겠죠. 그런 어머니의 고생을 뒤늦게 깨닫게 된 저는 그동안 제가 왜 그리 어머니를 미워했을지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괜한 원망을 하고 있던 때 어머니 역시 또 다른 오해를 하고 계셨던 듯 했습니다. 내가 이 꼴로 자식 앞에 나서면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될 텐데 차라리 자식을 찾지 않는 것이 아이를 위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열심히 살아도 쉽게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 어머니는 매일 좌절하셨습니다. 저를 찾아오고 싶으셨지만 가진 게 없는 부모라 쉽게 결심을 하지 못하셨겠죠. 차라리 그것뿐이면 다행이련만 어머니의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0살 되었을 무렵 어머니는 병을 얻으셨고 그래서 더더욱 제 앞에 나서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픈 몸으로 자식 앞에 나타나면 자식더러 부양해달라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해준 것 없는 자식 고생시키기 싫어서 어머니는 늙고 병든 몸을 혼자 챙기려고 저를 찾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에 홀로 투병 생활을 하셨고 여전히 자식을 그리워하며 긴 시간을 쓸쓸하게 버텨오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사정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저는 어머니가 혼자 견디시는 동안 자기 연민에 빠져 남탓만 하고 있었네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 어머니를 찾을 것을 그랬다며 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스스로 어머니가 미워서 찾을 생각이 없다고 했던 것은 사실은 거짓이었나 봅니다. 어머니의 존재를 확인하자마자 이렇게 마음이 울렁거리는 것을 보니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그동안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저 스스로도 아니라고 애써 지워왔지만 저는 꿈속에서 늘 어머니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는 늘 어머니가 어릴 적 해주셨던 설탕과자의 단내가 나는 듯 했죠. 그걸 저 스스로도 알면서 굳이 모르는 척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랜 시간 투병을 해오셨던 어머니는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제가 그 집을 찾아간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죠. 저는 곧장 같이 일하는 민수 형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혹시 알고 있었어? 알고서 나 여기 혼자 보냈던 거야? 봤냐? 야, 그래도 화내지 마라. 나도 달리 방법이 없었어. 야, 아무리 미운 어머니라 그래도 가실 때는 좋게 보내드려야지. 나도 말할까 말까 100번 고민하다가 말 안 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말한 거야. 역시 그랬습니다. 그날따라 자기는 다른 일이 있다며 저 혼자 작업을 하게 시켰던 민수 형이 이미 저희 어머니의 상황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사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나한테 연락을 하셨어. 내가 너랑 같이 일하는 것도 어머니가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 가는 길을 나한테 의뢰하셨어. 너한테 대신 전해달라 부탁하신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너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고. 내 생각에는 아마 곧 돌아가실 걸 예상하신 것 같아. 죽을 날이 다가오니 아들 생각이 부쩍 드셨을 텐데 그러면서도 너한테 미안해서 만나지는 않겠다 하시더라고. 그래도 내 생각에는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언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이라도 하셨는지 돌아가시기 몇 주 전 민수 형에게 직접 유품 정리를 부탁하셨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제가 자신의 사정을 모르기를 바라셨지만 민수 형은 저를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그 비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유품 정리를 맡게 되었고 뒤늦게라도 어머니의 진심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민수 형에게 고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이 아니었다면 평생 몰랐을 어머니의 진심을 알 수 있었고 어머니의 마지막 역시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없었을 테니까요. 형, 고마워. 형 아니었으면 나 평생 엄마 미워만 했을 거야. 사실 나도 엄마가 늘 보고 싶었는데 내가 겁이 많아서 엄마를 찾지를 못했어. 내가 조금만 용기가 있었더라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뵐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해봐야 소용없는 후회지만 그래도 형 덕분에 어머니 마지막이라도 챙겨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 그래, 야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다. 나도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네 마음이 정말 그러면 너희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도 네가 지켜드려. 어렵게 다시 만난 어머니 무연고자로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 네가 직접 어머니 장례 치러드려야지. 그렇게 저는 형 덕분에 오래 쌓인 오해를 풀게 되었고 하마터면 가족 하나 없이 무연고자로 치러질 뻔한 어머니의 장례를 직접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었죠. 이 세상에서 너무나 고통이 많으셨던 분이셨기에 부디 하늘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빌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죠. 그런데 어머니 역시 제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민수 형에게 당부한 것은 유품 정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 형을 통해 제게 어머니의 보험금을 전달하기를 바라셨어요. 어머니는 가시는 마지막까지 제게 뭔가를 해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도 매달 빼먹지 않고 보험료를 지불하셨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 앞으로 나온 꽤 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건 돈밖에 없다 생각하며 살았던 저였는데, 그런 제가 생전 처음 보는 큰 돈을 보고도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저라도 어머니 대신 남은 그 돈이 반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머니가 저를 위해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며 감사히 생각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 후로는 어머니의 일기장에 적혀 있던 마지막 당부처럼 저도 앞으로는 제 행복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마지막까지 바라셨던 것은 오로지 저의 행복이었기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제 행복을 지켜주고 싶으셨던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며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제대로 들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변해갈 수밖에 없었어요. 버림받은 주제에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거라 두려워 생각하지 않았었던 결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제 삶을 매일 감사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이 맞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과 미래를 약속하며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저도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죠. 몇 년 전이었다면 절대 상상하지 못했을 제 모습이지만 이제는 저도 누구보다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야 했지만 내 아이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희 가정에 축복을 기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